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다룰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2000년 워싱턴에서 한국 해군 대표단이 들었던 말입니다. 기술 이전은 절대 불가. 일본에게만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죠. 하지만 14년 후 한국은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00번의 실패를 견디고 5천억 원을 쏟아부어 세계 두 번째로 완성한 수직 발사 대잠 로켓 홍상어. 이제는 미국이 오히려 한국에게 기술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의 거절을 복수로 바꾼 대한민국의 14년 대역전,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 지금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실 탁자를 움켜쥔 채 저는 미국 측 대표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를 믿을 수가 없었죠. 그건 너희가 다룰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해군 장교로 15년을 살아온 저였지만 그날만큼 무력함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냉랭하게 얼어붙었고 에어컨 바람만이 소리 없이 돌아갔어요. 저 말고도 우리 해군 대표단 7명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모두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미국 측 대표는 거절하면서도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 장난감을 달라고 조르는 걸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미소가 제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할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1년간의 지독한 싸움 끝에 우리는 해냈어요. 미국조차 인정한 세계에서 단 2나라만 보유한 그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탄생하기까지의 이야기 속에는 눈물과 좌절, 그리고 20억 원이 단 3초 만에 사라진 순간도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11년간의 기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회의는 11년 전 봄날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서울 용산에 있는 한 회의실이었어요. 당시 저는 해군 소령으로 무기체계 개발 프로젝트 담당자였습니다. 우리 해군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던 무기가 하나 있었죠. 바로 수직 발사형 대잠 로켓이었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수시로 우리 해역에 침투하던 시절이었어요. 우리는 가까운 거리는 막을 수 있었지만 20km 이상 떨어진 목표를 즉시 타격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VLASROC 체계야말로 우리가 꿈꾸던 완벽한 솔루션이었죠. 한국 해군은 VLASROC 기술 이전을 요청합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자료를 펼쳐놓으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받아들여 주세요. 이 무기만 있으면 우리 해군 전력이 2배는 뛸 텐데. 미국 측 대표는 서류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이미 답이 보였죠. 그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측 대표가 다시 물었지만 돌아온 건 더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너희가 다룰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니까요. 그 순간 제 뒤통수가 뜨거워졌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너희가 다룰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우리를 뭘로 보는 거죠? 회의실을 나오며 한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참아라. 우린 약소국이야. 그 말이 더 화가 났습니다. 약소국이라서 기술도 배울 수 없다는 건가요? 돈을 주고 사야만 한다는 건가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한강이 보이는 그 창가에서 말이죠. 왜 우리는 안 되는 걸까? 정말 우리 기술로는 불가능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비슷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과 기술 협력도 하고 있었죠. 왜 일본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 성장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소령님, 이거 보세요. 부하 중위가 자료를 한 뭉치 들고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무기 기술 협력 현황 자료였어요.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힌 그 문서를 보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한 달 후 국방부에서 급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참석자는 단 15명, 해군 장성 3명,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7명, 그리고 우리 실무진 5명이었죠. 회의실 문이 닫히고 국방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일본도 협력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차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00% 국산 개발을 추진합니다. 예산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용납되지 않아요. 이건 기술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자존심 전쟁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100% 국산 개발. 도면 하나 없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구나. ADD 연구소장이 발표 자료를 펼쳤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수직 발사 체계, 20km 사거리, 정밀 유도 시스템. 미국 VLASROC과 동급의 성능을 확보합니다. 예상 기간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 7년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고려하면 10년은 봐야 해요. 10년. 그 숫자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10년이든 15년이든 기어코 해내겠다고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10년은 힘들 것 같아. 주말도 없을 거고 가족 여행도 못 갈 거야.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면 해. 나는 괜찮아.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제 가족도, 우리 팀도, 그리고 대한민국도 함께하는 싸움이었습니다. 3개월 후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명은 홍상어였어요. 미국이 거절한 그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100번의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20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걸. 그리고 동료가 눈물을 흘리며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이 온다는 걸요. 하지만 그 모든 고통 끝에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ADD 국방과학연구소 본관 4층. 프로젝트 시작 첫날, 저는 낡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고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구실 문을 열자 12명의 연구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군 소령 김태준입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제 인사에 연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이 보였어요. 당연했죠. 우리 앞에 놓인 건 텅 빈 화이트보드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수석 연구원 박철수 박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빈 폴더 하나를 툭 던졌어요. 도면도 없고 설계 자료도 없고 심지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모든 기술을 봉쇄했어요. 일본도 협력을 거부했죠. 우리가 가진 건 목표 수치뿐입니다. 그럼 그 목표 수치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지만 박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령님,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공중을 날다가 바다에 떨어져서 잠수함을 추적하는 무기예요. 로켓 공학, 항공 역학, 수중 음향학, 유도 제어 시스템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삐끗하면 실패예요. 그 말에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순 없었죠. 박사님, 미국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20년 넘게 시행착오를 거쳤죠. 수백 번의 실험을 했고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면 되죠. 제 말에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웃었습니다. 소령님, 저희가 미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국은 자료가 있었어요. 우린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럼 만들면 됩니다. 뭐요? 자료를요. 실험 데이터를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연구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미친놈을 보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박철수 박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백지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지옥 같은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로켓 추진체였습니다. 수직으로 발사된 로켓이 20km를 날아가려면 엄청난 추력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추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계산부터 해봅시다. 박 박사가 칠판에 수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추력, 연료, 무게, 공기 저항. 온갖 변수들이 칠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수식들을 보며 머리가 어지러질했죠.
공학 전공자도 아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제가 물었어요. 실험해 봐야 알죠. 폭발할 수도 있고요. 그 말에 연구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첫 실험에서 로켓은 폭발했으니까요. 2주 후, 우리는 충남 안흥의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그곳은 군사시설이라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곳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짠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고 갈매기들이 울어댔죠. 첫 실험이라 긴장되네요. 젊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긴장할 필요 없어. 어차피 실패할 거니까. 박 박사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발사대 위에 시제품이 올려졌습니다. 길이 약 5.7m, 무게 820kg의 로켓이었어요. 검은색 외피에 하얀 글씨로 시제 1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로켓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점검 완료했습니다. 기술자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발사 준비. 박 박사가 외쳤어요. 모두가 벙커 안으로 들어갔고 두꺼운 방호문이 닫혔습니다. 모니터 화면으로 발사대가 보였어요.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5, 4, 3, 2, 1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로켓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고 하얀 연기가 발사대를 뒤덮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로켓은 순조롭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50m, 100m, 200m. 계속 올라갔죠. 성공이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추진체 온도 과열. 한 연구원이 소리쳤어요. 1800도 돌파. 안 돼. 엔진이 버티지 못합니다. 다음 순간 하늘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로켓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불꽃과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파편들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벙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박 박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엔진 과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냉각 시스템을 다시 설계합시다. 그날 밤, 우리는 숙소에서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찬 컵라면을 먹으며 데이터를 분석했죠.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냉각 시스템에 금속 슬러리를 넣으면 어떨까요? 한 연구원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무게가 너무 늘어나. 그럼 노즐 구조를 바꿔야 해요. 논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비록 지금은 실패했지만 언젠가는 성공할 거라고. 첫 실험 실패 후 우리는 설계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엔진을 바꾸고 냉각 시스템을 보강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두 번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였습니다. 로켓은 300m 상공에서 궤도를 이탈해 바다로 떨어졌어요. 세 번째 실험에서는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유도 시스템 오류였죠. 실패가 계속됐습니다. 5번, 10번, 20번. 매번 새로운 문제가 터져 나왔어요. 연구원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언제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젊은 연구원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지. 100번을 해도 안 될 수도 있어. 박 박사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100번. 그 숫자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정말 100번이나 실패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해낼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11년 전 그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 말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그건 너희가 다룰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그 말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30번의 실험을 했고 30번 모두 실패했어요.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떤 설계가 틀렸는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한 연구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추력 벡터 제어를 넣으면 어떨까요? TVC 시스템요. 그건 너무 복잡한데요. 하지만 궤도 안정성이 확 올라갈 겁니다. TVC, 즉 Thrust Vector Control. 로켓의 추진 방향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미국 로켓에 쓰이는 최첨단 기술이었죠. 해봅시다. 박 박사가 결정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TVC 시스템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실에 틀어박혀 설계했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저도 연구원들과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커피 냄새가 진동하는 연구실에서 모니터만 바라보며 데이터를 분석했죠. 3개월 후 TVC가 적용된 새 시제품이 완성됐습니다. CJ31호. 우리는 다시 안흥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다를 겁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1번째 실험.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점 발사. 로켓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궤도가 안정적이었고 추진체 온도도 정상이었습니다. 1km, 2km, 5km. 계속 올라갔어요. 목표 고도 도달. 낙하산 전개 준비. 낙하산 오픈. 모니터 화면에서 낙하산이 활짝 펼쳐졌습니다. 하얀 낙하산이 하늘에 피어났고 로켓은 천천히 바다로 내려갔어요. 성공입니다. 누군가 소리쳤고 벙커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 껴안고 기뻐했어요. 박 박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31번 만에 우리는 첫 성공을 이뤄낸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첫 성공 이후 우리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문제는 정밀도였습니다. 로켓이 날아가는 건 성공했지만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뜨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죠. 20km 떨어진 해역에 오차 50m 이내로 낙하시켜야 했는데 우리 로켓은 수백 미터씩 빗나갔어요. 유도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물었어요. 최소 50억은 있어야 합니다. 그 숫자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50억. 이미 100억 넘게 쓴 프로젝트에 또 50억이요? 소령님, 이거 정말 될 겁니까? 관계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예산은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었어요. 6개월 내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거였죠. 실패하면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함께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실험에 매달렸습니다. 유도 시스템에 광섬유 자이로스코프를 적용했고 GPS와 INS를 결합한 복합 항법 장치를 개발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집에도 가지 못했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CJ50호가 완성됐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했고 시뮬레이션 결과도 훌륭했어요. 이번엔 진짜입니다. 박 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실험은 특별했어요.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까지 참관하러 온다는 소식이 들렸으니까요. 우리 프로젝트의 운명이 이번 실험에 달려 있었습니다. 실험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된다. 성공하면 계속 진행되고 실패하면 프로젝트가 끝난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발사대가 우뚝 서 있었어요. CJ50호가 그 위에 올려져 있었죠.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오전 9시 장관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벙커 안 VIP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준비됐나? 장관이 물었습니다. 네, 각하. 준비 완료했습니다. 박 박사가 답했어요. 시작하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9, 8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7, 6, 5점. 숨이 막혔습니다. 4, 3, 2, 1점. 발사. 굉음과 함께 로켓이 치솟았습니다. 불꽃이 사방으로 퍼졌고 땅이 진동했어요. 로켓은 완벽한 궤도로 상승했습니다. 추진체 정상, 온도 정상, 궤도 정상,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로켓은 계속 올라갔어요. 5km, 10km, 15km. 목표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낙하산 전개. 낙하산이 펼쳐졌고 로켓은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목표 지점은 20km 떨어진 해역.
오차 50m 이내로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현재 위치 추적 중. 거리 5km, 4km, 3km. 로켓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물보라가 튀었고 하얀 낙하산이 수면에 펼쳐졌어요. 착수 지점 확인.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졌을까요? 오차.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던 연구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차 320m입니다. 그 순간 벙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320m. 목표는 50m 이내였는데 320m나 빗나간 거예요. 실패였습니다.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소령, 이게 뭡니까? 송구합니다, 카카. 송구하다고요?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데 이 모양입니까? 재검토하겠습니다. 재검토요? 기회는 끝났어요.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하겠습니다. 장관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벙커 안에 남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 박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젊은 연구원들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이렇게 끝날 순 없다. 절대로. 그날 밤 우리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봅시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겁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밤새 데이터를 뒤졌어요. 비행 궤적, 바람 영향, 낙하산 전개 타이밍. 모든 걸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러다 한 연구원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박사님, 이것 좀 보세요. 뭔가? 낙하산 전개 시점이 0.3초 빨랐습니다. 그게 오차를 만들었어요. 0.3초. 단 0.3초가 320m의 오차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타이머를 조정하면 되겠네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수정 작업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국방부는 달랐습니다. 일주일 후 프로젝트 중단 통보가 내려왔어요. 예산 낭비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게 장관님 뜻입니다. 국방부 담당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간청했어요. 기회는 끝났습니다. 소령님도 원래 부서로 복귀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끝이다. 정말 끝인가?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연구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표정을 보고 그들은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중단됐습니다. 제가 말하자 연구실에 탄식이 흘렀어요. 누군가 책상을 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5년입니다. 우리가 5년을 바쳤는데 젊은 연구원이 울먹였습니다. 50번 넘게 실험했는데 이제 다 끝인 겁니까?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끝인 걸까요? 이렇게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박 박사가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요. 포기하지 맙시다. 박사님,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증명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어떻게요? 프로젝트가 중단됐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중단이지만 우리가 계속할 순 있어요. 비공식적으로라도 말입니다. 박 박사의 눈빛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이 무기를 완성할 겁니다. 함께 하실 분? 1명, 2명, 연구원들이 손을 들었어요. 결국 12명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프로젝트가 중단됐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개인 시간을 쪼개 연구를 이어갔고 자비를 들여 부품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더 많은 실패를 겪어야 했죠. 특히 그날 20억 원이 단 3초 만에 사라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부에서 계속됩니다. 제1부 끝 -8140이자 제2부 돌파와 승리, 제내장 포항 바다의 기적. 2년이 흘렀습니다. 공식적으로 중단된 프로젝트였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주말마다 연구실에 모였고 개인 시간을 쪼개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자비로 부품을 구했고 폐기 직전의 장비들을 재활용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 포항 앞바다. 저는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짠 바닷바람이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파도 소리가 리듬을 타며 해안을 때렸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동쪽 수평선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드디어 이날이 왔네요. 박 박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2년간의 고생이 그 주름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떨리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떨리죠. 7년을 기다린 순간이니까요. 7년. 프로젝트 시작부터 계산하면 정확히 7년이었습니다. 99번의 실패를 겪었고 수많은 좌절을 맛봤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발사대 위에 시제 백호가 우뚝 서 있었어요. 검은색 외피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길이 5.7m, 무게 820kg. 우리의 모든 것이 담긴 로켓이었죠. 최종 점검 완료했습니다.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목표 해역은요? 2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수심 60m의 모의 표적 설치 완료했습니다. 20km.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거리였어요. 미국 VLASROC과 동급의 사거리였습니다. 벙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2명의 연구원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발사대가 보였고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해군 참모차장과 국방부 차관이 참관하러 온 거예요. 2년 전 중단 통보를 내렸던 그들이었죠.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연구를 계속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온 겁니다. 소령, 이번에도 실패하면 정말 끝입니다. 차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입이 바짝 말랐어요. 준비 완료했습니다. 박 박사가 보고했습니다. 시작하세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0초 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쿵쾅쿵쾅.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20초 전. 주변 연구원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10초 전. 박 박사가 발사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987점.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654점.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321점.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굉음이 벙커를 뒤흔들었습니다. 쾅. 로켓이 수직으로 치솟았어요. 오렌지빛 불꽃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얀 연기가 발사대를 순식간에 뒤덮었습니다. 땅이 진동했고 벙커 벽이 흔들렸어요. 추진체 점화 정상. 한 연구원이 외쳤습니다. 로켓은 완벽한 수직 궤도로 상승하고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에 고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100m, 200m, 500m. 추진체 온도 1400도. 정상 범위. 궤도 이탈 없음.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1km 돌파. 로켓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하늘 높이 솟구치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꿈이 날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2km, 3km, 5km. PVC 시스템 작동 중. 궤도 미세 조정 정상. 우리가 그토록 고생했던 추력 벡터 제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로켓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한 궤도를 유지했어요. 목표 고도 도달. 낙하산 전개 카운트다운.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죠. 3, 2, 1 전개. 찰칵. 모니터 화면에서 낙하산이 활짝 펼쳐졌습니다. 하얀 낙하산이 하늘에 꽃처럼 피어났어요. 완벽했습니다. 낙하산 전개 성공. 하강 속도 정상. 로켓은 천천히 바다를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낙하산에 매달린 채 바람에 흔들리며 목표 지점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목표 해역까지 5km. GPS 좌표 확인 중. 오차 범위 계산 중.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3km, 2km, 1km. 로켓이 수면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착수 10초 전. 5, 4, 3, 2, 1. 첨벙. 로켓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하얀 물보라가 튀었고 낙하산이 수면에 펼쳐졌어요. 착수 완료. 좌표 확인 중. 가장 긴 10초가 흘렀습니다.
컴퓨터가 착수 지점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목표는 오차 50m 이내. 과연 성공했을까요? 좌표 확인 완료. 연구원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벙커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차 12m입니다. 순간 벙커 안이 폭발했습니다. 성공이다. 해냈어. 12m. 완벽해. 연구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했어요. 서로 껴안고 뛰어올랐습니다. 박 박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7년. 99번의 실패. 수많은 밤샘.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소령님. 박 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네, 박사님. 우리가 해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등을 두드리며 울었어요. 남자 둘이 서로 붙잡고 울고 있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차관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소령,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하.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재개합니다. 즉시요. 그 말에 다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벙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며 울어댔죠. 저기 보세요. 한 연구원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20km 떨어진 해역에서 회수선이 낙하산을 건져 올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로켓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한 거였습니다. 사진 찍읍시다. 누군가 제안했고 우리는 발사대 앞에 모여섰어요. 12명의 연구원과 저, 13명이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도 제 사무실 벽에 걸려 있어요. 점심때 우리는 포항 시내 작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회와 소주를 시켰죠. 건배,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7년 만이네요. 젊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7년간 고생했어요. 모두들. 박 박사가 잔을 들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실전 배치까지 가야죠. 미국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그럼 또 몇 년 걸리겠네요. 상관없어요. 우린 이미 증명했잖아요.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어머,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성공했어. 뭐가요? 우리 로켓. 완벽하게 성공했어.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요? 정말 성공했어요? 응. 7년 만에 해냈어. 아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7년간 주말도 없이 일한 남편을 묵묵히 지켜봐준 아내였습니다. 그녀도 저만큼이나 고생했을 거예요. 고생했어요, 당신. 나야말로. 기다려줘서 고마워.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였죠. 딸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이제 주말에 놀이공원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가자. 와, 정말요? 정말이지.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더 바빠졌거든요. 실전 배치를 위한 추가 시험이 줄줄이 잡혔으니까요. 그로부터 5년 후, 홍상호는 정식으로 실전 배치됐습니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거죠.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수직 발사용 대잠 로켓을 보유한 나라가 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5장 미국이 다시 찾아왔다. 실전 배치 1년 후,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미국 해군 무기국이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수직 발사 대잠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저는 그 메일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2년 전, 그들은 우리에게 너희가 다룰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논의하고 싶다고요? 답장 안 하실 겁니까? 부하 소령이 물었습니다. 할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우리 조건대로 하는 거지. 한 달 후, 미국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12년 전 우리를 거절했던 그 회의실. 같은 장소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 자리에 앉았고 미국 대표단이 나중에 들어왔어요. 12년 전과 정반대였죠. 환영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당시 저는 중령으로 진급한 상태였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가 답했습니다. 그는 12년 전 우리를 거절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은 대령이었죠. 한국의 홍상어 시스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모든 부분입니다. 특히 TVC 시스템과 유도 알고리즘이요.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시스템은 미국 VLASROC과 동급의 성능을 보입니다. 사거리 19km, 오차 50m 이내, 발사 준비 시간 30초 이하죠.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능을 달성했습니까? 12년간 100번 넘게 실험했습니다. 모두 우리 기술로요. 제 말에 미국 측 대표들이 술렁거렸어요. 국산화율이 얼마나 됩니까? 95% 이상입니다. 95%요?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추진체, 유도 장치, 낙하산 시스템. 모두 한국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일부 센서 부품만 수입했을 뿐이죠. 대단합니다. 솔직히 한국이 이 정도 기술을 보유했을 줄 몰랐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12년 전 당신들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 협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술 협력이요? 네. 우리 VLASROC 시스템과 한국 홍상어 시스템의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차세대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겁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술 협력. 좋은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인가요? 한국의 TVC 기술과 우리의 장거리 유도 기술을 결합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TVC 기술을 넘긴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와 이전은 다른 거죠.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중령님, 우리는 동맹국 아닙니까? 미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12년 전 우리가 했던 바로 그 말이었어요. 맞습니다. 동맹국이죠. 하지만 12년 전, 당신들은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12년 걸렸어요. 100번 넘게 실패했고요. 이제 와서 공유하자고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중령님,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은 미래를 봐야죠. 미래요? 좋습니다. 미래를 봅시다. 하지만 우리 조건대로요. 조건이요? 우리 기술을 원하신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공유가 아니라 기술 수출이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술 수출이라니요? 네. 우리 홍상어 시스템을 미국에 수출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는 거죠. 하지만 아니면 공동 개발하되 지적 재산권은 한국이 51% 이상 가져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조건입니다. 미국 측 대표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들은 그저 한국 기술을 공짜로 얻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검토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결국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기술을 지켜야죠. 당연하죠. 12년 고생한 걸 공짜로 줄 순 없죠. 그날 저녁 뉴스에 우리 회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 미국의 무기 기술 수출 제한. 댓글창이 난리였어요. 드디어 우리도 기술 강국이구나. 미국한테 우리가 기술 판단이 대박. 12년 전 거절당했던 거 복수했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구나. 한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국 해군 태평양사령부에서 홍상어 시연을 요청한 거예요. 직접 보고 싶다는 거였죠. 시연은 동해에서 진행됐습니다. 미국 해군 장성 3명과 기술진 10명이 참관하러 왔어요. 우리 이지스 구축함에서 홍상어를 발사하는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발사 준비.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VLS 해치 오픈. 구축함 갑판의 수직 발사대 뚜껑이 열렸어요. 홍상어 발사 카운트다운. 5, 4, 3, 2, 한 발사. 쾅. 함이 진동했습니다. 홍상어가 수직으로 치솟았어요. 불꽃과 연기가 사방으로 퍼졌고 로켓은 완벽한 궤도로 날아갔습니다.
미국 장성들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쌍안경으로 로켓을 추적하고 있었죠. 목표 해역 착수. 오차 8m.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미국 장성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 솔직히 말하면 놀랐어요.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12년간 노력한 결과입니다. 12년 전 우리가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기술 협력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국의 조건대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가 이겼구나. 12년 전에 굴욕을 씻어낸 거구나. 시연이 끝난 후 함내 식당에서 간단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미국 장성들과 우리 해군 장성들이 어울려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해군의 발전이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겁니다. 다음은 뭡니까? 다음 프로젝트는요? 미국 장성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초공동 어뢰입니다. 초공동 어뢰요? 네. 800균으로 날아가는 어뢰를 개발 중입니다. 그건 러시아나 하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 것은 유도가 안 됩니다. 우리는 유도 가능한 초공동 어뢰를 만들 겁니다. 미국 장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홍상어도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해냈습니다. 대단합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12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리셉션이 끝나고 저는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동해 바다가 푸르게 펼쳐져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갈매기들이 함 주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감회가 새롭죠? 네. 12년 전이 생각나네요. 그때는 우리가 국어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는군요.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 우리도 기술 강국입니다. 하지만 자만하면 안 됩니다. 계속 발전해야죠. 물론입니다. 초공동 어뢰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각종 뉴스 사이트에 우리 시연 소식이 대서특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홍상어, 미 해군 감탄시켜. 12년 만에 복수. 이제 우리가 판다. 기술 독립, 이룬 한국 국방산업. 댓글들을 읽다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12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은 이거였어요. 12년 전 거절당한 그날, 연구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집념이 오늘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만세. 저는 그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제 6장 95%의 자부심. 홍상어의 진짜 가치는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국산화율이었어요. 95%.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전투기를 만들어도 60%면 높은 수준이에요. 미사일도 7080%가 보통이죠. 하지만 홍상어는 95%를 달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자립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저는 홍상어에 들어간 모든 부품의 출처를 정리했습니다. 총 347개 부품 중 330개가 국산이었어요. 수입한 건 단 17개뿐이었죠. 이걸 전시해야 합니다. 박 박사가 제안했어요. 전시요? 네. 국민들이 알아야죠. 홍상어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 그래서 우리는 국방부와 협의해 홍상어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전쟁기념관이었어요. 전시 준비를 하면서 저는 각 부품을 만든 기업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방문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중소기업이었어요. 홍상어의 추진체를 만든 회사였죠. 환영합니다, 중령님. 대표이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홍상어 추진체를 만드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저희도 영광이었죠.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솔직히 많았죠. 처음엔 도면도 제대로 못 읽었으니까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술자들이 밤샘 작업을 수없이 했죠. 실패도 30번은 한 것 같아요. 30번이나요? 네. 추진체 온도를 맞추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너무 뜨거우면 폭발하고 너무 차가우면 추력이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금속 슬러리를 써서
냉각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건 우리가 독자 개발한 겁니다. 그의 눈빛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어요. 이제 우리 회사는 로켓 추진체 전문 기업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중령님 덕분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당신들이 해낸 거죠. 두 번째 방문지는 대전에 있는 광섬유 센서 제조 기업이었습니다. 홍상호의 유도 시스템 핵심 부품을 만든 곳이었어요. 이 광섬유 자이로스코프가 홍상호의 눈입니다. 기술이사가 설명했어요. 이게 로켓의 자세를 감지하고 궤도를 조정하죠. 정밀도가 생명인데 오차가 0.001도 이내여야 해요. 0.001도요? 네. 머리카락 굵기보다 정밀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정밀도를 달성했습니까? 클린룸에서 작업했어요. 먼지 하나 없는 환경에서 숙련공들이 손으로 조립했죠. 그는 저를 클린룸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작업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홍상호를 만든 진짜 영웅들입니다. 기술이사가 말했습니다. 월급도 많이 못 드리는데 묵묵히 일해줘요. 자부심 하나로요. 세 번째는 부산의 낙하산 제조업체였습니다. 낙하산이 제일 까다로웠어요. 대표가 말했습니다. 로켓이 하늘에서 시속 500km로 떨어지는데 그걸 안전하게 감속시켜야 하거든요. 낙하산이 찢어지면 끝이에요. 소재가 특별한가요? 특수 섬유를 썼어요. 아라미드 섬유에 테프론 코팅을 한 겁니다. 우리가 개발했죠. 대단합니다. 시험 삼아 30개를 만들었는데 27개가 실패했어요. 찢어지거나 펼쳐지지 않거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포기할 수 없었죠. 우리나라 무기잖아요. 자식 같았어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식 같았다고. 그 마음이 홍상호를 완성시킨 거구나. 각 기업을 방문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홍상호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수백 명의 무명 기술자들이 만든 거였죠. 그들의 밤샘, 그들의 실패, 그들의 집념이 모여 홍상호가 탄생한 겁니다. 전시회 개막일이 다가왔습니다. 전쟁기념관 대형홀에 홍상호 실물이 전시됐어요. 길이 5.7m의 검은 로켓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각 부품들이 분해되어 전시됐어요. 추진체, 유도장치, 낙하산, TVC 시스템. 각 부품마다 제조 기업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한화 추진체 시스템, LI 진엑스원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부산 태광 특수 낙하산, 현대로템 발사대 시스템, 국산 기업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개막식에는 대통령도 참석했어요. 홍상호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기술 자립의 상징입니다. 95%의 부품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기를 사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대통령은 전시된 홍상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로켓 표면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수고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그는 저와 박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12년간 포기하지 않은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전시회는 한 달간 계속됐습니다. 매일 수천 명이 방문했어요. 특히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어느 날, 한 고등학생이 제게 다가왔어요. 중령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홍상호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00번째 실패했을 때였어요. 100번이나 실패하셨어요? 응.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왜요? 증명하고 싶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중령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될 수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돼. 학생은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홍상호 앞에서 학생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우리 팀 전체가 모였습니다. 12명의 연구원과 저, 13명이 홍상호 앞에 섰어요. 12년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죠. 하지만 후회 없습니다. 저도요. 한 연구원이 말했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요. 아빠가 저걸 만들었다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다음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초공동 어뢰요? 네. 이번엔 10년 안에 끝냅시다. 좋습니다. 10년 후에 다시 여기 모입시다. 우리는 손을 모았습니다. 13개의 손이 겹쳐졌어요. 화이팅! 함성과 함께 손을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TV에 나왔어. 딸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아빠 멋있었어? 응, 진짜 멋있었어.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보, 12년 고생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고생했어. 옆에서 지켜봐 줘서 고마워. 이제 좀 쉬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다음 프로젝트가 있어. 또요? 응. 이번엔 더 빠른 걸 만들 거야. 800km로 날아가는 어뢰. 아내가 한숨을 쉬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할 수 없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는 옆에서 응원할게.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2년간의 무게를 내려놓고 꿈을 꿨어요. 800km로 날아가는 어뢰의 꿈을. 홍상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대한민국 무기 기술 자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홍상어 실전 배치 2년 후, 저는 다시 ADD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 계급장은 대령이 되어 있었고, 직책도 국방부 무기개발단장으로 바뀌어 있었죠. 그리고 제 앞에 놓인 프로젝트는 홍상어보다 훨씬 미친 것이었습니다. 초공동 어뢰라고요? 국방부 장관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각하. 물속에서 시속 800km로 날아가는 어뢰입니다. 800km요? 그게 가능합니까? 러시아가 이미 만들었습니다. 치크발이라는 어뢰죠. 그럼 우리가 왜 또 만듭니까? 사면 되잖아요. 제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러시아 것은 유도가 안 됩니다. 한번 발사하면 직진만 해요. 소음도 엄청나서 발사 위치가 바로 노출되죠. 그럼 쓸모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는 겁니다. 유도 가능한 초공동 어뢰를요. 장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도가 되면서 800km로 날아간다고요? 네.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홍상어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냈죠. 장관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10년입니다. 예산은요? 7,50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장관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하지만 승인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이번에도 95% 이상 국산화하세요. 우리 기술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게 초공동 어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박 박사를 다시 불렀어요. 그는 이제 60대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열정이 넘쳤습니다. 또 미친 짓을 하시려고요? 박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홍상어로는 부족해요. 이번엔 진짜 괴물을 만들어 봅시다. 새 팀이 꾸려졌습니다. 홍상어 때 함께했던 연구원 5명과 신규 연구원 15명. 총 20명의 팀이었어요. 첫 회의는 대전에 있는 ADD 수중무기연구소에서 열렸습니다. 연구소 지하에는 거대한 수조가 있었어요. 길이 100m, 폭 20m, 깊이 10m의 수조였죠. 여기서 초공동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시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수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물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어요. 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습한 공기가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초공동이 뭔지 아십니까? 박 박사가 팀원들에게 물었어요. 물속에 기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젊은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정확히는 캐비테이션입니다. 어뢰가 고속으로 움직이면 주변에 증기 거품이 생겨요. 이 거품이 어뢰를 감싸면 물의 저항이 사라집니다. 그럼 엄청난 속도로 날아갈 수 있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첫째, 기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고속으로 움직이면 엔진이 과열돼요. 셋째, 유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세 가지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첫 실험은 3개월 후에 시작됐습니다.
CJ1호는 길이 3m의 작은 모델이었어요. 일단 초공룡이 생기는지부터 확인하는 거였죠. 발사 준비. 수조 한쪽 끝에 발사 장치가 설치됐어요. CJ1호가 장착됐습니다. 발사. 쾅. 어뢰가 물속으로 쏘아졌습니다. 엄청난 물보라가 튀었어요. 수조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벽이 진동했습니다. 모니터로 수중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어뢰는 물속을 빠르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하얀 기포가 생겼어요. 캐비테이션 발생. 연구원이 외쳤습니다. 속도 측정 중. 시속 200km. 200km. 일반 어뢰의 10배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800km였어요. 기포 붕괴. 갑자기 기포가 사라졌습니다. 어뢰는 급격히 감속했고 수조 벽에 부딪혔어요. 5초밖에 안 갔네요. 기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합니다. 실패였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캐비테이션은 생긴다. 하지만 유지가 어렵다. 다음 3개월간 우리는 캐비테이터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어뢰 앞부분에 뾰족한 장치였어요. 이게 물을 가르며 기포를 만드는 역할을 했죠. 노즐을 원형에서 사방 스프레이로 바꿔봅시다. 박 박사가 제안했어요. 가스를 사방으로 뿌리면 기포가 더 균일하게 형성될 겁니다. 10번의 설계 변경 끝에 새 캐비테이터가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 실험이 시작됐어요. 발사.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뢰 주변의 기포가 훨씬 크고 안정적이었어요. 속도 상승 중. 300km, 400km, 500km. 기포 유지. 어뢰는 계속 가속했습니다. 수조를 가로지르며 하얀 물줄기를 만들었어요. 600km 돌파. 아직도 가속 중. 700km.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어뢰가 폭발했습니다. 수조물이 천장까지 치솟았어요. 엄청난 굉음과 함께 연구소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 박사가 소리쳤어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엔진 온도가 2000도를 넘었어요. 추진체가 녹아버린 겁니다. 과열이었습니다. 연구원이 보고했어요. 700km에서 엔진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강화해야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팀 전체가 모였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시켜놓고 회의를 했어요. 속도는 낼 수 있어요. 문제는 열입니다. 냉각을 어떻게 하죠? 물속인데요. 물을 이용하면 됩니다. 박 박사가 칠판에 그림을 그렸어요. 해수를 직접 끌어들여서 엔진을 식히는 겁니다. 메탈램 로켓처럼요. 그게 가능합니까? 실험해봐야 알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엔진 내부의 얼음 슬러리를 순환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1500도까지 견딥니다. 실험해봅시다. 세 번째 실험이었습니다. 발사. 어뢰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완벽했습니다. 500km, 600km, 700km. 온도 1400도. 정상 범위. 750km. 기포 유지 중. 780km. 어뢰는 계속 가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00km 돌파.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는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해냈어요. 800km를 달성했어요.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곧바로 다음 문제가 터졌거든요. 유도가 안 됩니다. 800km로 날아가는 건 성공했지만 방향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직진만 했습니다. 초공동 상태에서는 물과 접촉이 없어요. 그래서 방향타가 안 먹혀요. 그럼 어떻게 조종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문제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800km는 달성했는데 조종이 안 된다. 이건 무슨 소용이 있죠? 러시아 시크발도 같은 문제를 겪었어요. 그래서 유도가 안 되는 무기로 남아 있었죠. 우리도 같은 한계에 부딪힌 건가요?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있어. 저는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외국 논문, 러시아 기술 문서, 심지어 독일의 바라쿠다 프로젝트 자료까지. 그러다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2단계 추진 시스템. 저속에서 목표를 탐색하고 고속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을 소집했습니다. 2단계 유도를 해봅시다. 2단계요? 네. 첫 단계는 저속 60km로 목표를 탐색합니다.
음향 탐지기로 적 잠수함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에서 초공동 모드로 전환해서 800km로 돌진하는 겁니다. 박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천재적인 아이디어네요. 문제는 전환 시점입니다. 언제 초공동 모드로 바꿀까요? 목표까지 5km 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AI로 전환 타이밍을 결정하게 합시다. AI요? 네. 목표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최적의 타이밍에 전환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었습니다. 홍상어로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다음 2년간 우리는 AI 유도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실제 어뢰로 24번의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초공동 어뢰는 저속으로 목표를 탐색하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800km로 가속했어요. 그리고 목표에 명중했습니다. 완벽합니다. 박 박사가 외쳤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실전 환경에서의 테스트였죠. 프로젝트 시작 7년 차. 우리는 드디어 실외역 시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장소는 동해 독도 남방 해역이었어요. 수심 350m의 깊은 바다였죠. 이번 시험이 마지막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성공하면 양산 단계로 넘어가고 실패하면 프로젝트 재검토입니다. 성공하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7년, 24번의 시험, 3100km의 누적 주행거리. 모든 것이 이날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시험 전날 밤, 함정에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리듬을 타며 함체를 때렸어요. 긴장되십니까? 박 박사가 옆에 섰습니다. 떨리네요. 7년이 이날에 달려있으니까요.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데요. 그래도 실전은 다르잖아요. 수조와 실제 바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으세요. 우리 어뢰를. 박 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목표는 350m 깊이에 설치된 모의 잠수함이었어요. 거리는 100km. 우리 어뢰가 그 거리를 얼마나 빨리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어뢰 장전. 함수 어뢰 발사관에 초공동 어뢰가 장착됐습니다. 검은색 외피에 CJ-24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길이 6m, 무게 1.2톤의 거대한 어뢰였죠. 모든 시스템 점검 완료. 목표 좌표 입력 완료. 발사 준비 완료. 함장이 저를 봤습니다. 대령님, 발사 허가를 주시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짠 바닷바람이 폐를 채웠습니다. 발사하십시오. 발사. 쾅. 어뢰가 발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첨벙.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어뢰 정상 작동 중. 소나 화면을 주시했어요. 어뢰는 저속 60km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음향 탐지기 작동 중. 목표 탐색 중. 어뢰의 소나가 목표 잠수함을 찾고 있었어요. 음파를 쏘아 반사음을 분석하는 거였죠. 목표 포착. 거리 100km. AI 분석 시작. 이제 AI가 판단할 차례였습니다. 언제 초공동 모드로 전환할 것인가?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 30초. 전환 타이밍 계산 중. 예상 전환 지점. 목표로부터 7km. 어뢰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저속으로 조용히 목표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거리 50km, 30km, 10km.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고집니다. 거리 7km. 초공동 모드 전환. 그 순간 소나 화면이 폭발했습니다. 엄청난 소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뢰가 초고속으로 가속하면서 발생하는 소리였습니다. 속도 급상승. 200km, 400km, 600km, 800km 도달. 어뢰는 이제 물속 로켓이 되어 있었어요. 하얀 기포에 감싸인 채 목표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도착 예상 시간 30초, 30초. 7km를 30초 만에 주파한다는 말이었어요. 20초, 10초, 5, 4, 3, 2, 1. 쾅! 수중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모의 탄두가 목표에 명중한 거였어요. 명중. 오차 5m 이내.
함교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승조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해냈습니다. 박 박사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대령님, 우리가 해냈어요. 저도 박 박사를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두드렸습니다. 7년. 모든 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령. 함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함장님 덕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초공동 어뢰 보유국이 됐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어뢰는 완벽했어요. 탐색 단계 60km로 40초간 이동. 전환 정확한 타이밍에 초공동 모두 돌입. 고속 단계 800km로 30초간 이동. 총 소요 시간 70초. 명중 오차 5m. 100km 거리를 단 70초 만에 주파한 겁니다. 기존 어뢰였다면 10분은 걸렸을 거예요. 회수팀, 목표물 확인했습니다. 무선으로 보고가 들어왔어요. 모의 잠수함 정중앙에 명중했습니다. 실전이었다면 완전히 격침됐을 겁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함정이 부산항으로 돌아왔을 때 부두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국방부에서 언론에 공개한 거였습니다. 대령님, 초공동 어뢰가 뭡니까? 물속에서 시속 800km로 날아가는 어뢰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방금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까? 러시아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도 가능한 초공동 어뢰는 우리가 세계 최초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다른 나라도 가능합니까? 러시아는 유도가 안 됩니다. 미국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실전 단계는 아닙니다. 중국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고요. 그럼 대한민국이 세계 1위네요? 기술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메인이 우리 시험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최초 유도 가능 초공동 어뢰 개발 성공. 800km 괴물 어뢰, 적 잠수함 속수무책. 해군 전력 10년 앞서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대박이다 진짜. 800km면 피할 수가 없잖아. 이제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하지만 진짜 반응은 해외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해군 전문지 네이버 뉴스는 긴급 기사를 냈어요. 한국, 게임 체인저급 어뢰 개발. 해전 패러다임 바뀐다. 독일 슈피겔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바라쿠다 프로젝트 재개해야. 한국에 10년 뒤처졌다. 일본은 충격에 빠졌어요. NHK 뉴스는 한국 초공동 어뢰를 30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대응 방안 없어. 가장 재밌던 건 중국 반응이었어요. 환구15는 처음엔 과장된 보도라고 했다가 데이터가 공개되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폴란드가 공동 개발을 제안한 겁니다. 노르웨이도 관심을 표했고 이스라엘도 문의를 해왔어요. 수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기술 유출만 막는다면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만 생산하는 겁니다. AI 유도 알고리즘과 TVC 시스템은 절대 이전하지 않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2년 후 초공동 어뢰는 정식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예산 2,350억 원이 배정됐어요.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9장 바다의 게임 체인저. 양산 발표 후 3개월.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었습니다. 유럽 최대 방산 박람회에 초대받은 거예요. 전시장에 우리 초공동 어뢰 모형이 전시됐습니다. 검은색 외피의 한글과 영문으로 K-Supercavitating Torpedo라고 적혀 있었죠. 첫날부터 부스는 인산인해였습니다. 이게 정말 800km로 날아갑니까? 독일 해군 제독이 물었어요. 네. 실전 시험에서 증명했습니다. 유도는요? 러시아 것처럼 직진만 하는 거 아닙니까? 2단계 유도 시스템입니다. 저속으로 탐색한 뒤 고속으로 명중시킵니다. 놀랍습니다. 독일도 20년 전에 바라쿠다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저희도 7년 걸렸습니다. 구매 가능합니까? 핵심 기술은 이전 불가능하지만 완제품 수출은 가능합니다. 제독의 눈이 반짝였어요. 가격은요? 대당 50억 원 정도입니다. 비싸군요. 하지만 이 어뢰 하나면 항공모함도 격침 가능합니다. 제독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토하겠습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해군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미국 해군도 부스를 방문했어요. 흥미롭네요. 미국 해군 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만 아직 실전 단계는 아닙니다. 언제쯤 완성될까요? 5년은 더 걸릴 겁니다. 그럼 한국이 5년 앞선 거네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15년 전에도 같은 말을 들었죠.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기술 세미나가 열렸어요. 저는 초공동 어뢰 개발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뭡니까? 청중이 질문했어요. 유도였습니다. 800km로 날아가는 어뢰를 어떻게 조종하느냐. 그게 핵심이었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AI입니다. 목표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최적의 공격 각도를 계산하는 AI를 개발했습니다. 그 AI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건 우리의 핵심 기밀이니까요. 청중이 웃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독일 사람이었어요. 대령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독일도 실패했고 미국도 못했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라고요? 네. 24번 실패했지만 25번째에 성공했습니다. 독일은 몇 번 시도했습니까? 10번 정도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100번이라도 할 각오였어요. 젊은 엔지니어의 눈이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웠습니다. 박람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령님, 독일 반응이 어땠습니까?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수출 계약은요? 세계국과 협의 중입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1조 원 정도 예상됩니다. 1조 원이요? 네. 초공동 어뢰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난리였어요. 한국 초공동 어뢰 1조 원 수출 대박. 독일도 포기한 기술, 한국이 해냈다. 방산 수출 효자, 품목 등급. 하지만 진짜 뉴스는 다음 주에 터졌습니다. 독일이 바라쿠다 프로젝트를 재개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한국 초공동 어뢰에 자극받은 거였죠. 독일, 20년 만에 초공동 어뢰 재도전. 한국 기술에 충격받아 프로젝트 부활. 미국도 움직였습니다. 해군 연구소가 초공동 어뢰 예산을 3배로 늘렸어요. 미 해군, 한국 추격 나서. 중국은 더 급했습니다. 신속하게 개발팀을 꾸렸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중국, 한국 기술 따라잡기 안간힘. 전 세계 해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초공동 어뢰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국방부에서 특별 포상식이 열렸습니다. 대령 김태준 국방부 장관이 저를 호명했어요. 15년간 홍상호와 초공동 어뢰 개발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전력을 10년 앞당겼고 1조 원의 수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이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훈장을 받으며 저는 1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너희가 다룰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죠. 포상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박 박사를 만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대령님. 박사님도 받으셨죠? 네. 과학기술훈장 받았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15년이네요. 긴 여정이었죠. 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시작하실 겁니까? 당연하죠. 다음은 뭘 만들까요? 박 박사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레이저 무기 어떻습니까? 오, 그거 좋네요. 우리는 또 웃었습니다.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발코니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내가 옆에 섰습니다. 15년 고생했어요. 당신도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 또요? 또 10년 걸릴 건데. 상관없어. 이게 내 인생이니까. 아내가 한숨을 쉬며 웃었어요. 어쩔 수 없네요. 응원할게요. 고마워. 우리는 함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저는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세계가 인정하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홍상어, 초공동 어뢰.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기술 자립의 상징이었습니다. 너희가 다룰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을 맞으며 저는 다음 도전을 꿈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미국이 거절했던 그 무기를 우리가 만들어냈고,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기술을 우리가 달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증명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이 올 겁니다. 누군가 너는 안 돼라고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기억하세요. 대한민국 해군이 15년간 199번 실패하고도 200번째에 성공했다는 걸요.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노력도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룹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도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도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